전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호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 정상화.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야, 이거 부동산 공급 대책을 1월 29일에 발표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 계속 내거든요. 직접? 네네. 야, 근데 발언의 강도가 그냥 세요. 네.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할 것 같나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어떤 맥락의 발언이에요? 일단 계곡 정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기지사 시절에 사실 계곡 가면은 되게 막 이렇게 난립하잖아요. 그걸 맞아요. 정비했던 일이 있습니다. 불법 시설 철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계곡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너무 이해 당사자가 너무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어떤 정책 집행을 하면 또 한쪽에 이해가 가는데 나는 또 불만이 있고 다른 쪽으로 하면 또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해관계자의 거센 저항이 있어도 공익을 위해서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예. 계곡 정비는 5,000피는 뭐냐? 예. 부동산에 쏠린 자원을 생산적으로 돌리겠다는 자신감. 이건 예. 뭐냐면 본인의 경제 정책이잖아요. 어? 아, 나 해냈다. 근데 이번에 있어서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데 부동산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간에 왜냐하면 여러 이해 당사자가 엮여 있기 때문이었는데 예. 계곡 정비에서 내가 보여줬듯이 이해관계 당사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제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네네. 양도세 중과 유예 요거 이제 종료하겠다.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망국적 투기 세력 편을 든다 이러면서 발언 수익을 꽤나 높았거든요. 이거 다주택자와의 전면전, 세금 카드 요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꺼내들었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지금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계곡 정비 얘기를 계속 꺼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시장에서 잘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거든요. 예. 6월 지방선거가 있어요. 여기 양도세 중과이고 만약에 유예 안 해주면 이게 되게 반발이 심할 거거든요. 뭐 서울 쪽에서.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민주당이 일단 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거철에 앞두고서는 뭔가 일단 세금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역대로 보자면 세금 강화하겠다는 정권이 제대로 남아난 적이 없었거든요.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음. 그런데 그래서 다들 막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계곡 정비 사례를 든 건 뭐냐면 예. 그렇게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라는 정치적 결단을 의미한 거거든요. 오. 네. 그러면서 네, 예. 이 뭐라고 해야 돼 양도세 중과 근데 이것도 보자면 이게 없던 세금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강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정돼 있던 걸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야, 선거 때문에 어려울 걸라고 생각했던 거 그간에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 나는 이번에 하겠다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효능감 있는 행정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결단력 있게 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보유세잖아요. 네. 연말에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7월, 9월 두 번 나오는 재산세. 네. 요거 인상 카드 꺼내 들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뇌관인데. 이게 양도세보다 더 심한 그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선거가 있어가지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겠다는 걸 그거는 하는데 이거 보유세 강화는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반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과연 할 수 있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거 보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좀 저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을 좀 네. 유시.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제가 그냥 하나 하고 싶은 말이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도 약간 시장에서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다 다주택자에다가 굉장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시장 불신이 더하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이제 공급인데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의 골자.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 6만 원을 공급하겠다. 딱 봐도 알짜 부지들이 좀 있어요. 네, 용산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과천 경마장 부지. 야, 거기는 뭐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가 새로운 땅이 없다. 재탁 논란인데 아까 용산 말씀하셨잖아요. 예. 6만 호가 총 나왔는데 그중에 74% 4.4만 호 정도는 이전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됐던 부지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태릉CC나 용산부지처럼 과거에 이거 하려고 했어요. 발표했는데 주민 반대, 지자체 갈등, 그래서 지연됐던 곳들이 다시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핵심 주거지잖아요. 예. 굉장히 주거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지역만 놓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실제로 분양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다 공공이에요, 공공. 그러니까 민간 정비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예. 서울 주택 공급의 약 80%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민간 정비 사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철저히 공공부지 위주의 공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규제 완화 이런 거 다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 공급감은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실질적 입주 시점과 수요가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착공 목표가 27년에서 30년이에요. 자, 착공이 27에서 30이에요. 완공까지 되려면 더 와. 있어야 되겠죠. 한 10년 네. 10년까지는 아니지만 7, 8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리고 공급된 주택이 주로 이제 청년 신혼부부 위한 소형 편수 그리고 공공분양 위주여서 넓은 평형이나 민간 브랜드 아파트 원하는 수요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어디서 뛰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른바 국평이라고 하는 곳과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좀 선호하는 것 때문에 뛰고 예. 있는데 공급은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평수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뭔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 경제 중추를 이루는 40대들이 네. 좀 예를 들면 좀 선호하는 네. 그런 평수라든지 지역 이건 좀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중장년층 대기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공급 대책이 발표된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거든요. 이게 앞서서도 발표했던 부지예요. 근데 네.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엔 이루어질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계속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예. 근데 당장 이제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서가지고 그래요? 쉽지가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추가 대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일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 지역 이런 거 뭔가 공급 대책 발표하고 나면 바로 따라 빚는 게 뭐냐면 투기성 거래입니다. 예, 그거를 예. 대비해서 감시, 단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이미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불법행위 확인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 예정지예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걸려만 봐라. 큰일 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요거. 코스피 장중 5,300 돌파. 야, 장중이지만 찍었잖아요. 5,300. 맞아요. 지난주 어땠어요? 코스피 흐름. 사실 부동산 얘기하면은 이게 각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 코스피 얘기하면 모두 다 행복하잖아요. 오르면. 그렇죠. 그래서 예. 코스피 얘기가 좋습니다. 예, 이게 진짜 코스피가 지난해 말부터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아요. 덜 받거나. 오, 그래요? 옛날에는 미국 증시가 1% 오르면 우리 증시는 0.5 오를까 말까 못 따라갔어요. 상승률을. 그리고 미국 증시가 1% 떨어지면 우리는 2% 떨어지는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특히 1월 시장은 어떠냐면 미국 증시가 떨어져도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밀립니다. 하지만 그걸 다 오후에 다 막판에 이걸 이제 말아 올린다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말아 올린다. 네. 야, 이거 오랜만에 듣네. 예, 이거 말아 올려가지고 플러스 심지어는 1% 2%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강한 시장입니다. 말아 올리는 주체는 동학 게임인가요? 네, 개미들 많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되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예. 코스닥에 보면 코스닥은 80%가 개인 매매 시장이에요. 예. 예. 그런데 코스닥이 제가 그 숫자가 기억하는 게 7% 오른 날 있잖아요. 주초에 한번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뭐냐면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나오고 뭐 삼천스닥 얘기 나오면서 예. 진짜 코스닥이 불을 뿜었는데 그때 7% 오를 때 보자면 기관이 개인이 1조 정도 팔았고 기관이 한 2.4조인가를 샀어요. 그래요. 야, 기관에 코스닥 들어오는 거 흔한 일이 아닌데. 이거 왜 그러지? 예. 뭐지? 정말로 이제 앞으로 기관들의 성과 벤치마크에 코스닥을 넣겠다라고 하는 그게 벌써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 아니라 우리가 그 동학개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ETF 있잖아요. 예. 이거를 사잖아요. 그럼 ETF의 운영 주체는 운용사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ETF가 만약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다. 그럼 예. 그 안에 들어간 종목을 기관들이 삽니다. ETF를 이제 매수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그거
그 매수가 어떻게 잡히면 기관으로 잡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서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 투자했던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봐요. 코스닥 150은 아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예요. 아, 레버리지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난주 코스닥이 불을 뿜을 때 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려면 예.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교육이거든요. 레버리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쓰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교육 사이트가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왜냐하면 서로 사오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레버리지 쓰기 시작하면 약간 과열인데. 맞아요. 시장 과열인데. 아니, 왜냐면 레버리지 얘기를 제가 또 왜 드리냐면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상 이것도 네. 나온다면서요, 지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시장 활성화 대책이고 예. 환율 관련돼서는 환율과 연관된 대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환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서학개미잖아요. 그럼 서학개미들이 그 이제 미국 시장 가서 뭘 많이 사냐라고 보면 레버리지 상품을 그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내엔 없기 때문에. 오. 그래서 이 취지를 보자면 야 어차피 해외 시장 가서 하는데 그냥 우리 시장에서 만들자라는 취지가 커요. 그래서 어차피 저 미국으로 쏠린 돈을 맞아요.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그래도 환율 모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를 네. 들면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지난해 신규로 순매수한 미국 주식 탑 10을 뽑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탑 10에 레버리지 상품이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희한하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테슬라 우리 많이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적 말고 지난해 신규로만 보자면 테슬라 본주는 순매수 14위에 있어요. 어허. 근데 예. 테슬라 2배 레버리지는 예. 2위입니다. 순매수 2위. 근데 수익률이 좋아요? 테슬라 지난해 수익률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겠죠. 뭐. 아, 그러네. 네. 그리고 3위가 그냥 우리도 반도체 1배짜리 안 해요. 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어. 그리고 나스닥도 그냥 안 합니다. 예.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이게 7위예요. 그걸 많이 샀구나.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라고 했으면 예. 삼성전자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삼성전자 2배짜리 레버리지가 나오면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예. 지금 그게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허.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어차피 미국 시장 가서 하는데 한국 시장에 만약에 2배짜리 레버리를 열어주면 어.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레버리지 하는 건 뭐냐면 빨리 많이 먹겠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약간 니즈를 충족시켜준 상품을 내놓으면 미국 안 가고 국내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보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추천할 만합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합니까? 저는 레버리지 상품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길게 갖고 가기에는 레버리지 ETF는 일단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인버스는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일간 수익률의 2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에서 이제 2% 그러니까 100원에서 200원이 됐어요. 예. 100원에서 200원 됐어. 근데 다음날 절반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15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150원이 150원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메꾸려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일간이기 때문에 반복되면 만약에 이게 먹을 게 없다는 반복되면 얘기구나. 먹을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 네, 맞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자, 마지막 주제는 요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했는데, 야, 지명하자마자 시장 반응이 컸어요. 이게 금하고 은이 떨어졌다면서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금하고 은하고 떨어진 건 맞는데 이게 예. 케빈 워시를 지명을 해서 그런 거냐는 그냥 케빈 워시 지명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왜냐하면 지명한 직후에 그러면 만약에 금값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값, 은값 왜 떨어졌냐라고 보자면 약간 저는 시장 일단 너무 뭐 급하게 올랐고 이 과정에서 어제 뭐가 있었냐면 CM이라고 되게 큰 거래소가 있잖아요. 예. 그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안 했어요. 그래요? 뭐냐면 급락을 하게 되면 잠시 예. 거래를 중단시켜가지고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고요. 어. 런던 금속거래소하고 HSBC에 글리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글리치가 뭐냐면 예. 기술적인 결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뭔가 그 약간 주문 같은 게 뭔가 꼬이면서 이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이게 약간 그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껴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청산 나오면 연쇄 청산 나오면서 은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한 거고요. 일단 케빈 워시. 네, 이 이 사람. 사람 매파예요, 비둘기 파예요? 어떤 일단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매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예. 트럼프의 말을 들을 것 같은 모습을 살짝 그래요? 보여줘요. 그럼 금리를 원래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 압박이 심하다기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거구만.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임명을 할 때는 어쨌든 금리 내려주고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이게 딜레마인 게 너무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뽑아놓으면 시장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 균형점을 잘 맞춘 사람이 케빈 워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예. 생각하고 뽑았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한 몇 달은 듣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자기 독립성을 주장할 거다. 왜냐하면 옛날에 파월도 그랬거든요. 자기 말을 잘 원래 이제 트럼프 얘기일 때 파월하고 케빈 워시하고 둘이 연준 의장 후보였어요. 예. 근데 당시에 케빈 워시는 좀 젊었고 지금 55세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예. 최연소 의사였습니다. 35세 때 최연소 연준 의사가 나갔다 됐고요. 진짜. 예. 그런데 당시에 어땠냐면 케빈 워시는 매파였다는 너무 젊고 금리를 안 내줄 것 같아서 파월 안 쳤거든요. 예. 파월도 안 내리는 거라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일단 약속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사람을 안 쳤지만 시장에서는 안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들린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